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스마트 치안이란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장광우라고 합니다. 저는 치안정책연구소 스마트 치안 진흥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관 경정입니다. 스마트 치안의 모든 시대가 스마트 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하죠. 스마트팜, 스마트 시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스마트 치안은 마찬가지로 똑똑하다, 현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붙였겠죠. 그런데 이건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미국에서 만든 정책 프로그램이고요. 스트래티직 매니지먼트, 어널러시스 앤 리서치, 테크놀로지의 약자예요. 즉, 자원을 아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전략적 관리를 해야 한다. 전략적 관리를 무엇을 가지고 하는가? 분석과 연구를 통해서 전략적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분석과 연구의 도구는 무엇인가? 과학기술이라는 거죠.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 동안에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대표적인 건 이제 아주 오래됐지만 많이 인용되는 롤스로이스 내부 사건입니다. 한 롤스로이스가 전 세계 각국의 고위층들에게 뇌물을 전달했다는 사건인데요. 영국 수사기관에서 롤스로이스의 한 30년간의 수사 기록 3천만 건을 분석을 했었어야 했는데 과거 방식으로 했다면 인력 70명을 동원해서 4년에 걸렸던 일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더니 음, 엑셀, 이메일, 계좌 내역 뭐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한 거죠. 문서에서 데이터가 자동으로 누구한테 가서 어떤 문서가 있었는지 분석하고 그 사람들한테 돈이 얼마 간지를 추출하고 공식 문서와 실제 오간 자금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고 그렇게 분석해서 나온 전처리 과정을 사람이 7명이 10개월 동안에 다시 정리해서 수사를 완료했다라는 이용 사건이죠. 벌써 12년 전 일이, 13년 전 일이네. 스마트 치안은 이론적 체계입니다. 이 이론이 만들어진 건 미국입니다. 경찰, 연구기관, 지역사회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접근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찰은 문제를 도출하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라고 도출하면 연구기관은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제시하죠. 그러면 지역사회가 경찰과 함께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합니다. 경찰은 법 집행을 하고 지역사회는 환경 개선, 교육, 이런 취업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미국은 자치경찰 시대이니까요. 그러면 다시 연구기관이 이걸 평가합니다. 그 방법이 효과가 있었나? 그걸 다시 경찰과 공유하죠. 이렇게 만든 프로그램을 미국은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당시 금융위기로 예산이 삭감돼서 신고 출동도 어려웠다고 해요. 그때 미국 법무부가 지역사회의 경찰들한테 자금을 지원을 해야 하는데 자금 지원도 미국의 그 자치 이념상 그냥 너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돈을 줄게 이렇게 할 수 없었던 거죠. 이러한 새로운 시대의 방법론을 배포할 테니까 너네가 협력을 해라. 그리고 그것을 잘한 데에 돈을 주마. 이런 접근법이에요. 현재 67개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뚝딱 나온 건 아니고요. 이론이 기반이 됐다고 합니다. 어, 들어보신 이론들이죠. 지역사회 경찰활동, 깨진 유리창 이론, 정보중심 경찰활동, 그리고 이제 이론의 반열에 올라온 컴스탯이 스마트 치안의 기반 이론이라고 말합니다. 지역사회 경찰활동은 지역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제 앞에 보셨던 내용이죠. 두 번째 깨진 유리창 이론도 들어보셨을 테죠. 유리창 깨진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근데 이것은 그런 뭐 엄격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 치안에 있어서는 적어도. 어, 깨진 유리창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반대로 좀 돌려 말하면 경찰이 유리창 깨진 정도도 큰 문제로 정의할 수 있다는 거고 유리창이 깨진 것을 중요한 문제로 다뤄서
큰 자원 투입을 경찰이 결정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재량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량적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자원을 선택한다는 방식이고, 두 번째는 근데 그러한 방법론을 증거, 정보, 데이터 기반으로 한다는 거예요. 정보 중심 경찰 활동이 고전적 이론이고, 이제 이론의 반열에까지 올라온 컴스텟이 스마트 치안의 이론적 근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지역사회와 협력을 하는 탄력적인 활동, 협력 주체와 연결을 강화하는 활동, 데이터에 기반한 강력한 활동이라고 말을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눈에 띄는 것만 얘기해보죠. 프레드 폴, 산타모니카 대학에서 차량 절도와 강도에 대한 이런 노상 절도에 대한 분석을 합니다. 분석해보니까 이런 절도 강도가 길에서 나는 범죄가 전염병이나 지진의 전파하고 비슷하더라. 그래서 그거를 예측할 수도 있겠더라. 라고 하는 거 만들어 본 프로그램이래요. 이건 데이터를 활용한 경찰 운영의 사례에선 아주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엄밀히 말해서 아까 말한 67개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스마트 치안의 정책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똑똑한 경찰 활동이라고 얘기하다 보면 거의 빠지지 않는 유래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 미국에 가서 출장 간 제 동료의 얘기를 따르면 가서 물어봤대요. 프레드 폴이 진짜로 몰랐던 걸 알려주느냐? 아니랍니다. 그 시기에 그 시간대에 그 지역에 노상 강도하고 차량 절도가 많을 거라는 건 경찰들이라면 대부분 알고 있다. 근데 그렇다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그 지역의 시간대 순찰 또는 경찰 배치를 하는 것은 경찰서장의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고 현장 경찰들 입장에서도 위험성이 때문에 부담되는 일이다. 근데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명확한 근거가 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필라델피아 LA 사례는 방금 말씀드린 스마트 치안의 방법적으로서 인용할 만한 얘기입니다. 하나는 필라델피아는 에서 길에서 난 사건을 81개를 선정해요. 그래서 그 81개 지역을 다시 27개로 3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27개씩. 그래 3개 권역으로 나눠서 27개 한 묶음은 도보 순찰을 많이 하고 또 한 묶음은 문제 해결 경찰 활동, 즉 환경을 개선하거나 취직시키거나 교육하거나 홍보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한 개 묶음은 범죄자 중심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상습 범죄자, 위험 인물, 우범자를 경고하고 관찰하고 교화하는 것.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뭐가 제일 효과가 좋았나? 이 범죄자 중심 경찰 활동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았다는 얘기예요. 이런 접근법은 스마트 치안 경찰 활동의 전형적 방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경찰 관리자로서는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해요. 어느 지역에 다른 방법을 써서 효과가 좋고 또 효과가 안 좋을 수 있는데 일단 실험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이 낯설고 어색하죠. 하지만 이런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는 받아들여야 할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LA는 이런 서로 다른 방식을 구분해서 비교하진 않았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동 방식을 개량화했다는 점이 스마트 치안의 전형적 방법론입니다. 5개 권역, 이렇게 구획화되어 있는 5개 구역을 총기 범죄의 우범 지역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는 상습 범죄자들에 대해서 정보 분석팀을 운영하면서 카운팅을 합니다. 갱단에 소속되어 있으면 5점, 폭력 전과가 있으면 5점, 최근 2년간 조사를 받은 적이 있으면 1점, 이런 식으로 해서 점수가 올라가면 교화, 경고, 조사, 감시 이런 걸 했다는 것이죠.
시대 변화, 왜 스마트 치안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옛날 자료라서 다 미래부라고 되어 있죠. 10년도 훨씬 더 된 얘기입니다. 근데 10년 전에 이렇게 신종 위험이라는 것이 지금은 모두 다 현실화되어 있죠. 비트코인 해킹, 가상화폐 이용, 유사수신, 사기 범죄, 범죄 수익 은닉, 외화 반출,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전형적인 요즘 예시들이죠. 블록체인을 통한 기술들. 인공지능 해킹, 사물인카 해킹, 홈패드 해킹, 요즘 이런 것 많이 나온 얘기들이죠. VR 음란물, 드론을 통한 사생활 침해, 이제 이런 얘기들이 10년 전에는 제시였는데 지금은 낯설 게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경찰의 역할도 좀 더 적극적이 되어 가야 될 것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찰의 권한이 강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경찰에 요구받는 활동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코로나 시기에 경찰은 어느 정부 부처 못지않게 적극적인 역할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24시간 모든 지역 단위로 그리고 사실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까지 갖고 있는 물적, 인적, 정보적 플랫폼 조직은 경찰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해요. 그럼 앞으로 이런 위험 상황이 코로나와 같은 위험 상황들이 적을 것이냐, 더 많아질 거라는 거죠. 도시화, 국제화, 정보화 시대에서. 그럼 이런 위험의 일상화 시대에서 국가는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길 요구할 거라는 겁니다. 경찰의 그 환경도 대내적으로 변했죠. 상명하복의 경찰 조직이지만 현장 경찰 자체에 그 조직체들이 생기고 있죠. 직장협의회, 주 52시간 근무는 이제 당연히 되었고요. 경찰의 의사결정 구조도 다각화되었습니다. 자치경찰, 국가수사위원회 이런 것들이 생겼고요. 이제 경찰국도 생겼네요. 명령체제가 다채로워진다는 거죠. 경찰 관리자로서는 의사결정 판단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범죄율은 사실 줄어들고 있죠. 범죄 건수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불안감 자체는 늘고 있습니다. 신종 범죄가 많이 생겼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서비스에 대해 요구하는 수준 자체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적당히 잘해서는 그렇게 잘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경찰은 어떻게 의사결정하고 무엇을 통해서 더 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 방법론을 갖춰야 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형태에서 선제적 경찰 활동이라는 개념을 말하고 싶어요. 프로액티브 폴리싱은 경찰력을 미리 행사해서 범죄와 위험에 대응한다는 개념인데요. 여기에 반대되는 말은 대응적 경찰 활동, 리액티브 폴리싱입니다. 대응적 경찰 활동은 범죄 자체에만 대응하죠.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 제압, 예방하려고 하고 범죄가 발생한 후 수사합니다. 하지만 프로액티브 폴리싱은 위험 수준을 분석해서 위험이 높아지기 전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위험을 관찰해서 할 수 있는 경찰 대응을 선제적으로 해서 더 큰 위험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런 선제적 경찰 활동은 사회적 관계망에 적용해서 교육하고 문화적인 통합을 하고 취업을 시키고 스포츠 행사나 사회 활동을 통해서 사회 요소들을 통합하려 합니다.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기 위해서 이웃들에게 홍보하고 자발적 순찰 활동도 강요하며 촉진하며 피해자를 지원하고 상담 활동을 하고 눈에 띄는 가시적 경찰 활동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선제적 경찰 활동이 필요한 시대가 된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잘할 것인가? 여기에 과학기술과 방법론이 필요한 겁니다. 데이터, AI 이런 얘기 이제 뭐 새롭지 않죠. 모든 분야에 다 쓰이죠. 경찰 분야에서는 범인검거, 과학수사, 112, 순찰, 정책, 경찰 운영 다 쓰입니다. 무슨 데이터가 쓰이냐? 경찰 데이터, 수사, 예방, 정책 데이터가 쓰입니다. 공공과 공개 정보가 쓰입니다.
종류로도 텍스트, 영상 같은 데이터가 사용하고 있죠. 경찰 시스템이 이런 통합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지만, 뭐, 하나하나의 시스템들 안에는 정보들이 꽤 있지만, 이걸 연결해서 유의미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시스템 자체의 통합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요. 기술을 혁신, 새로운 방법론, 새로운 도구, 이런 것들을 일종의 혁신이라고 말합니다. 혁신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혁신이기도 하지만 기술을 확산해서 실제 조직을 변화시키는 것, 사회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혁신이죠. 근데 혁신이 잘 수용되느냐, 잘 확산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요즘 연구가 많이 되는 분야예요. 그런 혁신 수용 이론의 제프리 무어라는 사람이 말한 기술 수용 주기 곡선이라는 걸 보면 이런 식으로 곡선이 그려져 있는데 조직은 이런 식으로 구성됐다는 거죠. 2.5%의 혁신가, 이노베이터, 혁신 수용자들이 있고 얼리 어답터, 13.5%의 성각 수용자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 조직이나 다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에나 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전기 사용자, 후기 사용자, 그 다음에 지각 수용자 이런 곡선을 따르면 이 캐즘, 이 고리를 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이 고리를 넘지 못해서 여러 혁신들이 이런 얼리 어답터가 잠깐 쓰고 말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 혁신이 잘 전파하기 위한 조직의 구조와 조직의 내재적 요소는 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가? 혁신을 확산할 제도가 있는가? 혁신에 대한 기술적인 구조가 되어 있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조직의 구조적 요소라면 조직적, 이제 내재적, 문화적, 정서적 요소는 정말로 그 기술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나? 그런 기술을 잘 활용하면 보상이 있는가? 실험적 여건이 되는가? 직무를 개방해서 함께 혁신을 확산할 수 있는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일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나의 성과가 공정하게 평가하는가? 라는 것들이 내재적 요소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일단 경찰의 조직적 요소는 국가경찰 체제고 수직적 구조고 분속 조직이 미약한 편입니다. 저희 센터가 경찰의 거의 유일한 분석 조직인데 아직도 걸음마 단계예요. 경찰 내부에 각 부서들이 조금씩은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몇 년간 이 분야에 실무를 해본 제 입장에서는 한두 명이 분석팀 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나오지 어려울 겁니다. 분석은 데이터와 인프라, 기술, 그다음 기술이 아주 각각 분야에 따라 다 조금씩 할 수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을 여러 사람들 한꺼번에 모아야 효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경찰은 아직 거기까지 나가진 않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법제도 측면에서는 치안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합하는 거에 대해서 과연 충분한가? 근데 법률적으로 아예 막혀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 단위 협업과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에 대한 조직적인 요소가 아직까지 불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내재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최신 기술과 장비, 정보화 시스템이 효과적인가, 신기술을 활용해서 일을 잘 처리하면 보상이 있나, 다른 부서와 외부 전문가들하고 정보를 공유하는가에 대한 어떤 개방성, 실패를 용인하는지에 대한 실험적 여건, 올바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직무 건조성에서 숫자는 쓰지 않았지만 대부분 좀 거의 평균점 이하, 보통이다 이하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2.5점 만점에서 2.2점, 2.1점, 어떤 것은 1.9점 정도 다 그랬죠. 스마트 치안을 이루기 위한 기술, 제도, 조직 이런 것들이 다 다채로워요. 기반은 뭐 분석 소프트웨어, 가상화, 뭐 시각화 되게 많은 걸 갖춰야 되고 기술이라 할 수 있는 알고리즘 영역에서도 되게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데이터들도 굉장히 여러 개죠. 이것을 통한 조직도 저희 같은 분석을 전문으로 하는 조직뿐만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조직이 필요하고요. 기술을 잘 육성하는 것도 별도의 조직으로 있을 법한데 지금 경찰청들에 다 매칭하는 조직은 만들어졌지만 그렇게까지 활발하거나 힘이 쓰진 않습니다. 그리고 법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이런 법률들은 지금 현재 권장하는 법률이라기보다는 제약하는 법률들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연구소는 이런 분야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아요. 뭐, 너네 무슨 기술 개발한다는데, 그게 무슨, 뭐, 바깥에서 하면 더 잘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경찰, 그럼 너네가 해가지고 뭐, 정보화 시스템, 여기 킥스, 과학수사 시스템, 지리적 범죄 분석 시스템, 사이버 수사 시스템, 여기서 바깥, 뭐, 개발한다는데, 그럼 거기서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거든요. 이 기술의 순환 체제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셔서 하시는 말씀이죠. 물론 당연히 교수님들, 그다음에 연구기관에서 이런 자연어, AI, 영상, 인공지능 기술을 더 잘하시죠. 근데 이것이 이런 좀 원천 기술 단계에서 의용 기술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데이터 마이닝, 네트워크, 얼굴 인식, 동작 인식, 유형 예측, 지리적 분석 이런 것들로서 응용하는 것은 이 단계에서의 서로 교류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한 기술을 다시 실제 데이터에 개발해가지고 진짜 문제가 해결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효과적인 것을 일종의 모델 단계까지 만들어내는 것들이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하면 그것을 정보화 시스템에 연결하는 이런 흐름도에 따라 가는 거죠. 네, 이런 흐름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사람은 이 중에서 극히 일부만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엄청 오랜 시간 자기가 자기 거에 매달려도 이 중에서 극히 일부의 나는 이제 이거 좀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에 굉장히 많은 자주가 큰 게 필요하죠. 그래서 현장은 우리한테 뭐가 필요해라는 얘기도 더 많이 해주고 그러면 이런 자료를 줄 테니까 너네가 한번 뭔가를 만들어봐 라고 하고 그럼 분석 조직은 그걸 분석해서 연구하고 그다음에 정책부서 보통 경찰청의 국관 같은 데들이죠. 그런 데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을 협력하고 수립합니다. 그런 역할을 서로 해야 되는 것인데 아직은 아쉽다. 이게 제가 느끼는 현재의 주소입니다. 앞으로 경찰이 지향해야 할 바들이죠. 그런 경찰에서 바깥에서 만들어지는 기술들을 경찰에 갖고 와서 내재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서 간 데이터를 연결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경찰과 연구소, 현장이 서로 연결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건 경찰 전체가 해야 하는 일일 것이고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대학 교육, 경찰 대학, 그다음에 여러분들 개개인과는 어떻게 연결했으면 좋겠냐에 대한 저의 의견입니다. 이건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에서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학부생이 제출한 자신의 프로필이에요. 학부생이 과학수사학과라는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서 자신의 경력과 역량을 기술했는데 어, 이런 프로그램 언어에 대해서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논문과 참여 연구들도 이러한 정도의 실제 경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비하면 우리 경찰대학은 학생들한테 이런 기회, 교육, 연결, 여유를 주고 있는가?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찰대학은 이런 점에 있어서 잘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는가? 실제 서울의 또 다른 대학에 작년부터 재작년인가요? 부터 융합보안학과, 스마트 치안학과 이런 것들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법학과, 행정학과, 경찰학과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이런 역할이 아쉬운 거죠. 저희 연구소는 그래서 재작년부터 경찰 대학생 또는 간부 후보생, 치안 대학원생들에게 아주 기초적이지만 함께 연구를 할 수 있는 과업을 만들어 보고 그분들에게 뭔가를 부탁해 보고
그분들이 만드는 것을 에 대해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고 그런 활동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자치 경찰들이 느끼는 체감 안전도를 점으로 해서 구획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자치 경찰들이 별로 가지고 있는 112 신고 건수와 1인당 112 경찰 1인당 신고 건수를 해보면 경기 남부가 제일 신고 건수도 1인당은 제일 많고 서울이 신고 건수는 제일 많죠. 이렇게 양쪽으로 배치가 되는데 대부분 양쪽으로는 1인당으로 계산하면 경기 남부가 제일 많고 전라북도가 제일 적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곳들이 보통 이 범죄 등급이라고 저희끼리 표현해 본 등급하고 체감 안전도를 봤을 때 경기 남부, 부산, 제주가 체감 안전도가 제일 낮은 편이고 전라남도, 전북, 전라북도, 경상북도가 체감 안전도가 제일 높은 편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석을 해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 결과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걸 간부 후보생들한테 일정 부분 수당을 드리고 이 보고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치안대학원생에게 수당을 드리고 112 신고를 분석해서 보이스피싱이 가장 많았던 경찰서와 전국의 건수를 한번 분석해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해서 받은 거죠. 이런 활동을 전 여러분들하고 이번 학기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목적, 이번 학기 내내 여러분들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지향점은 스마트 치안의 개요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론, 연역, 사례들, 기술의 유형, 최근 동향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과학적 치안 활동의 방법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적과 도구, 평가와 환류, 어,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써서, 어떻게 평가하고 분석해서, 어떤 식으로 환류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수정하고, 누구의 지시 또는 어떠한 맥락에서 나온 말이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것. 그것이 과학적 치안 활동의 방법론인데, 그것을 함께 내면화해 봤으면 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과학적 치안의 실무자로서의 분석, 경험, 식견을 가진 사람이 되길 바라고 언젠가는 겪게 될 임하실 관리자로서의 태도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스스로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그렇지만 아까 보셨죠? 굉장히 많은 기술 요소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공개를 해야 돼요.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가 당연히 있을 거라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 서로의 실수에 대해서 관용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분석가와 관리자로서의 갖춰야 될 태도고 이것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번 실습해 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실습은 무엇으로 할 것이냐? 데이터 분석을 실험해 보면서 한번 실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데이터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음 시간의 강의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